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형법 사례 연습이라고 해서, 2026년판입니다. 많이 보시는 책이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변사기 형법이라고 해서, 좀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예, 얇은 책. 좀. 그래서 이 책으로 일단은 사례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두꺼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두꺼운 책을 진행을 하려다가, 강의 횟수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에서, 이 책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형법 사례 연습, 작은 변사기 형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는요, 사례 강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기본적인 그 형법 내용을 좀 익히신 분들이 듣기에 좋은 강의다. 그러니까 초학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라는 것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익힌 내용들을 엮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형법 지식이 있어야 사례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좀 사례에 있어서는 처음이지만 그래도 형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의 목표는요, 형법 사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사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약 12회입니다, 여러분들. 12회 동안 이 사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되도록이면 날리지 않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비슷한 쟁점이 나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쟁점만 잡아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행 방법은 일단은 지금 첫 시간은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 사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진도를 나갈 때는 순서는 일단은 쟁점을 도출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도출의 첫 번째 그 전제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방법, 두 번째로 그 쟁점 도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쟁점이 도출이 되면 그걸 엮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목차를 잡는 방법이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이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도 기본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복습하는 효과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형법 사례 연습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 많은 분들이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습용으로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즉 쟁점만 잡고 목차만 잡고 끝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쟁점이 나왔고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내가 시험장에 나오면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자료로 각 사례마다 문제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례마다 그 쟁점 세트라고 해서요. 꼭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 암기할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 세트들은 그냥 그런 쟁점이 나오면 그냥 똑같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을 보실 때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학자를 위한 형사법 사례 문제 접근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 답안은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시냐. 사례는요, 일단은 첫 번째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면 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쟁점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이 쟁점 도출은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만약에 일그러지면 쟁점이 잘못 도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 사실관계입니다. 왜 그러면 사실관계를 피고인이랑 상담을 했을 때 피고인이 만약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돼버리면 이걸 방어가 잘못돼 버려요. 방향이 잘못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찌 보면 사실관계 확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관계 확정이 제대로 되어야 쟁점에 있어서도 제대로 조출이 되고 또 실무에 있어서도 검사의 어떤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쟁점 도출의 문제다. 세 번째로 쟁점이 도출이 되면 그렇죠. 목차를 구성하는 거예요. 목차를 구성하고 쟁점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아다시피 사안을 포섭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예를 먹는 쪽이 사실 목차 구성 쪽입니다. 사실은 목차 구성은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목차 구성에 있어서는 형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차를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사례 연습을 푸는 과정에서 응용력을 높이시면 돼요. 아, 이렇게도 목차를 구성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목차만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사안 포섭 같은 경우에는 자, 사안 포섭하고 여러분들 결론은 다릅니다. 분명히 채점자가 바라는 건요, 이 사람이 주어진 사실관계와 쟁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갑이 유죄다, 갑이 무슨 죄책을 진다,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 포섭에 있어서도 설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 형법이나 뭐 형수도 똑같고 다른 것도 다 똑같겠지만 문장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 문장별로 일단 나누어서 읽는다. 첫 번째입니다. 문장별로 나누어서 읽고요. 두 번째, 문장별로 나누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다? 음절별로. 음절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자료도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피고인은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나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하나를 만약 이 문장이 지문의 맨 처음에 있으면 일단 이걸 딱 끊는 거예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형법을 기본적으로 배우셨으니까 그 바탕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절취하기 위하여라는 일단 음절을 생각해 보시면 절도를 일단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야간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를 배우신 분들은 절도죄도 생각했다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쟁점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자, 절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절도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야간에래요, 또. 야간에.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니까 야주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또 A의 집에 침입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침입하여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죄명은 주거 침입이에요, 여러분들. 주거 침입.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나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나왔대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자, 절취하기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밑에다가요, 미수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신 내용에서 절도, 야주절, 주거침입, 그리고 미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쟁점입니다. 쟁점. 자, 쟁점들을 하나씩 다 도출하신 다음에 자, 이것을 엮어 나가는 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배운 지식이 있어요. 자, 먼저 절도가 있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관계 어떤 관계죠, 여러분들?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야간의 행위상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불법이 가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도, 야주절은 뭡니까? 법조 경합 중에 특별관계죠. 다시 말하면 야주절이 성립이 되면 절도는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목차를 잡을 때 법조 경합 등 특별관계라고 한다면 뭘 먼저 검토합니까? 맞아요. 특별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야주절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자, 여러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여러분들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주거 침입 시예요. 그렇죠? 야간에 주거 침입 시예요. 이게 실행의 착수 시죠. 일반 절도는 실행의 착수 시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물색 행위 시예요. 일단 그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게 생각이 나면 일단은 실행의 착수 시기가 야간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기수 시기는 어떻죠, 여러분들? 일반 절도하고 단순 절도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기수시가 같죠, 여러분들? 재물 취득 시예요. 근데 이 사안에서 아까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 인기척을 느끼고 바로 나왔습니다. 재물 절취한 적이 없죠. 취득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미수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절도와 야주절의 관계에서 하나 정리가 됐고요. 미수도 일단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주거 침입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배우셔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절도와 주거 침입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낮에 만약에 절도를 하기 위해서 주거에 침입하면 절도죄하고 주거 침입죄는 별개로 성립이 되죠. 하지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이미 구성 요건에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 태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침입은 야간 주거 침입 때 흡수되기 때문에 따로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는다?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쟁점을 도출하면서 이 관계를 쭉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목차 구성이겠죠, 여러분들. 자, 목차 구성입니다.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문장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목차 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이제 쓰시는 게 쟁점의 정리죠. 첫 번째 쓰실 게 쟁점의 정리 또는 뭐라고 합니까? 또는 문제점. 또 뭐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제기 다 같은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쟁점의 정리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실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에 관련돼서 큰 목차나 그 중간 목차를 정리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게 쟁점의 정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쟁점의 정리를 일단은 남겨놓고요. 이 부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목차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쟁점의 정리를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쟁점의 정리를 먼저 쓰다가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목차를 쓸 때 갑자기 생각나는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갑자기 되돌아가서 쟁점의 정리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목차를 큰 목차와 중목차를 먼저 잡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로마자 2번입니다. 자, 아까 절도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관련돼서 특별관계가 있기 때문에 뭘 더 검토한다고요? 먼저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죄의 성부 쓰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여러분들? 조문이죠, 여러분들. 조문.
그래서 조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1.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강도죄를 검토한다고 한다면 강도죄 안될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죠. 그럼 강도죄도 폭행 협박에 관련돼서는 강도죄가 특별관계가 있습니다. 법조 경합관계. 그러면 일단 강도죄를 검토한 다음에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그 폭행이나 협박을 검토하듯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야간 관련돼 가지고 뭐 행위 시가 만약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절도죄를 나중에 따로 검토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채권자한테 절도죄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라도 절도죄 성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여기 간단히 한 줄로 쓰시면 되겠죠. 단순 절도는 야간 주입 철도와 관련돼서 법조 경업 중, 그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단순 절도죄에 대해서 법조 경험 특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뭡니까? 판단하기로 한다. 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생략한다면 뭐부터 써주시냐면 여러분들 형법에 있어서의 모든 범죄는 성립이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형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차는 뭐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돼서는 뭘 검토하시냐면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그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있고 주체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그 행위 태양도 있고 그리고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술되지 않은 객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해당되는 쟁점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작은 소목차를 잡으면 돼요. 만약에 이 사건이 인과관계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일단 큰 목차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잡고 작은 목차로 들어가서 그쵸 인과관계 및 객관적 기속이라는 목차를 잡아주셔서 논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법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책임이에요.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지금 목차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면 위법성하고 책임은 보통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위법성이나 책임 같은 경우에는 추정이 되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례 문제도 일단은 사례를 지문을 읽어봐서 만약에 이 사안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책임 조각 사유인지를 검토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특별히 묻고 있지 않는다. 책임 조각 사유도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다? 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특별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책임도 특별히 책임 조각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한 줄이라도 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위법성이나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구나 해서 그 부분을 쓰지 않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이거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적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소극적으로라도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위법성과 책임은요, 한 줄이라도 반드시 써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점자한테 나는 최소한의 형법 목차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을 바탕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난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미수와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 미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또 목차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사안 포섭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로마자 3번이죠, 그죠? 사안 포섭이에요.
이제 사안포섭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하실 게 있습니다. 이걸 사안포섭을 로마자 4라고 할게요. 뭘 하시냐면 로마자 3은요. 여기는 지금 죄가 하나예요, 여러분들. 죄가 하나인데 만약에 죄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죄수 관계를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안포섭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죄수관계하고 사안포섭은 죄수관계가 복잡할 때는 반드시 죄수관계. 죄수관계는 이런 거 여러분들 상상적 경험이냐 실체적 경험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죄수관계하고 사안포섭을 만약에 같이 써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 제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죄수관계 써주시고 사안포섭 같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자 형법의 기본적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쟁점의 정리는 써주시는데 쟁점의 정리를 먼저 적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중목차와 대목차를 적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더 이상 적어줄 목차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목차를 이용해서 쟁점의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야간중어 침입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피고인이 한 사람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죄 성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보통 목차에 꼭 조문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근거 조문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예, 적어주시고 그리고 죄 성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차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하고 위법성하고 책임입니다. 항상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실 때 항상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위법성과 책임은 만약 특별한 게 보이지 않으면 한 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줄로라도 처리 꼭 하십시오. 그리고 죄수관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사안포섭은 설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안포섭은 그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설문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를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객관적 이게 만약에 여러분 착오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착오는 어디에 관련된 거죠? 그 사람의 의사대로 결과가 발생했느냐 문제죠. 다시 말하면 고의의 문제예요. 착오는요. 그러면 착오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객관적 구성요건 써주시고 두 번째로 그렇죠. 주관적 구성요건 목차를 다루신 다음에 착오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도 객관적 구성요건하고요. 주관적 구성요건을 나누어서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답안을 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자료는 반가로 4번입니다. 구체적인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양가로 1번입니다. 2인 이상이 등장할 경우에는 누굴 먼저 검토한다고 여러분들? 정범을 공범보다 우선해서 검토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범의 종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범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공범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자나 방조범보다 정범을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사자나 방조범보다 정범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맨 처음에 무조건 나왔다고 해서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서는 뭐다? 그렇죠. 간접정범 같은 경우에는 피이용자를 먼저 검토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동정범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범도 아니고 방조범도 아니고 간접정범도 아닌데 공동정범이에요. 예를 들어 특수절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은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부터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가로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간접정범하고 교사범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교사범 같은 경우는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공범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 무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공범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또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접정범이나
교사법의 성립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럼 뭘부터 검토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간접정범법부터 먼저 검토한다. 그 근거는 뭐죠, 여러분들? 정범 개념의 우위성이라는 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범 개념의 우위성은 암기가 되셔야 할 부분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범 개념의 우위성에 따라서 정범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면 간접 정범이 되는가를 검토했는데 간접 정범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의사지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답안지에 의사지배라는 게 뭐냐 적어 주신 다음에 의사지배 여부를 사안포섭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교사범으로 처리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때는 공범 종속성 및 그다음에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서 교사범이 성립한다라고 가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따 우리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한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할 거예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근거 조문 반드시 적시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양가로 6번입니다. 양가로 6번 읽어보면 이겁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할 때 있는 지문을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드시면 안 돼요. 만약 이 표현이 내가 해석하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실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출제를 하시는 게 가장 옳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도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문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7번입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장하는 사람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죄책을 논하라 라고 하면요, 목차를 그대로 따서 갑의 죄책, 을의 죄책, 병의 죄책 해가지고 순서대로 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논하지 않고 따로 보통 어떻게 논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이 행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특별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죄수관계를 검토할 때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죄수관계를 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갑의 죄책, 을의 죄책, 병의 죄책으로 해야 각 갑에 대한 죄책의 죄수관계, 을에 대한 죄책의 죄수관계 등을 따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갑의 죄책, 을의 죄책, 병의 죄책처럼 사람별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죠. 자,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상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설문상 보이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문장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 및 책임도 인정된다라고 언급하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위법성과 책임을 사실은 따로 한 줄이라도 쓰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 공간도 없다 그러면 붙이시면 돼요. 위법성 및 책임이라고 목차를 일단 다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한 줄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자, 사례 문제는 죄 성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략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지 소극적으로라도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형법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 고득점을 맞으신 분들이나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형법이나 형수법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쟁점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건드려 주냐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략하게 쓰냐 문제고요. 그리고 목차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일단 쓰시고 나서 소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쟁점을 내가 한번 빼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빼보시고 그 꿰는 연습은 사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혀집니다, 여러분들. 익혀지니까 일단은 형법에 있어서 고득점을 맞으시려면 무조건 문제되는 쟁점을 다 뽑아 쓴다. 그리고 목차를 되도록이면 나누셔야 돼요. 목차를 나눈다.
목차를 좀 이따 제가 사례집 보면서도 몇 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따로 빼서 쓰셔야 합니다라는 걸 설명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채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채점을 할 때 저도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수의 그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물론 꼼꼼히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읽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답안지하고요, 그렇지 않은 답안지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뭔가 목차를 나누어 썼다. 만약 목차를 나누어 쓰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최소한 번호라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1번, 2번. 즉 여러분이 쓰는 문장에 있어 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의 주제에 관련돼서 만약 목차를 나누어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번호를 1번 또는 2번으로 매겨가지고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로 뭔가 쟁점이 있나 보구나 해서 좀 뭐랄까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다 여러분들 고득점 맞았던 사람들이 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면 양걸 10번입니다, 여러분들. 양걸 10번은 지금 제가 한 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설 판례 검토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도록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암기장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암기장은 여러분들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런 강사님들 계실 것 같은데 기본서에 있는 내용, 암기장에 있는 내용, 사례 문제집에 대한 내용이 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야 공부하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그래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례 문제에 또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이제 권고 드리고요.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는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학설 판례 검토는 보통 쟁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학설의 입장. 그러면 긍정설도 있겠죠, 여러분들. 좀 긍정설. 부정설. 3. 절충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판례겠죠. 판례 입장. 세 번째는요, 검토예요. 보통은 암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쓰지 못해요. 시간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 사례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교수님들 사례집에는 이걸 어떻게 좀 더 간략하게 쓰냐면, 일단은 학설에 있어서 그리고 판례 검토에 있어 이걸 지금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해요. 하나로.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지우고.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를 하나로 쓰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다 논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택하세요. 내가 그러면 절충설의 입장을 택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A라는 긍정설, 그렇죠? B라는 부정설이 있고, 판례 입장은 무엇이나 뭐뭐 이유로 절충설이 타당하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압축하는 표현은요, 학설 판례 검토를 그냥 하나의 문단으로 적어 내버린 겁니다. 따로 목차를 잡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긍정설의 내용이 A라는 거, 부정설의 내용이 B라는 거, 그리고 판례 입장이 어떻다는 거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검토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검토를 동시에 해서 다른 학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있는 학설을요. 그래서
이 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면 애초에 절충설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검토 부분에서 근거를 들으면서 절충설의 내용을 소개해주면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의 입장이 있고, 그 판례는 어떤 입장인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설의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죠. 그냥 학설 이름만 쓰는 경우예요. 긍정설, 부정설, 뭐 절충설, 판례 입장은 어떻고 이유로 뭐 절충설이 타당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너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학설 이름만 쓰는 경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쟁점이 있는 경우에 학설 관련돼서 다 그 있습니다. 점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설 이름만 쓴다고 해서 점수를 줄지 여부는 채점자마다 다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아마 합의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 학설 이름만 쓰는 경우는 좀 권고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권고하고 싶지 않고, 다만 학설 이름만 써도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학설 이름 자체로 그 학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뭐 부득이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로마자 1번 내용처럼 간단하게 근거를 설치해 주고 차라리 본인이 취하고 있는 견해로 검토를 내리면서 동시에 소개시켜 주는 것이 내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면 로마자 1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점수를 받는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 5점짜리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5점짜리는 문제 쟁점의 정리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점짜리는 그냥 바로 내용을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5점짜리 5점을 만점을 다 받겠다는 생각을 접근하실 게 아니라 5점에서 몇 점? 내가 3점 정도만 받겠다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학설의 내용이 많다. 내가 정말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 적을 수 있다. 적으시면 좋겠죠. 근데 시간 뺏길 가능성도 많고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게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내가 이 부분은 욕심 부리지 않고 10점에서 뭐 한 7점 받겠다, 6점 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설은 되도록이면 학설 이름보다 근거는 최소한 내용이나 근거는 하나씩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씩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마자 1으로 해가지고 외우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자료도 쟁점 세트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여기 있는 쟁점 세트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줄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대략적으로 답안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바로 사례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집은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설문 나왔죠. 자, 설문 읽을 때 제가 무조건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갑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캐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B를 승용차로 치어 B가 중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대요,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볼 쟁점이, 여러분들은 딱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 일단 첫 번째가 간단하게만 쓸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격식 갖추지 않고 음주운전.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교통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하다가 교특법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교통법 위반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그죠? 만취 상태, 여러분들. 만취 상태를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취 상태. 자, 만취 상태에서 여러분들 캐치를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가법에 위험 운전 치상이 있습니다. 치사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낸 경우를 의미하는 죄가 특가법의 위험 운전 치상입니다. 이게 만취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만취 상태면 실무적으로 다 거의 다 특가로 기소합니다, 검사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만취 상태였다고 하면 일단 그 근거로 해서 특가법으로 포섭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만취 상태를 하더라도 이건 나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럼 나는 특가법 위반으로 포섭 안 할 거야, 그런다고 하면 교통법 위반으로 포섭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해설 관련돼서도 특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포섭하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일단은 특가법 위반으로 일단은 포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볼게요. 갑은 사고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 피해에 의해 사고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면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트럭과 부딪혀 전복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입었죠, 여러분들? 중상이에요. 자, 중상이 나왔으면 여러분 아마 그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통법 위반의 증상이면 어떤 거였지? 어떤 거였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교통법 위반의 중상에 관련 원래 교통법 위반은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뭐 12대 중과실을 하더라도 아니죠. 교통법 위반은 이제 그 합의를 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 공소 기각이 됩니다. 근데 중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더라도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보면 또 공소기로 날아가죠.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중상해에서 지금 결과 어떻게 됐죠? 사망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자, 교통법 위반 일단 교통법 위반을 넘어가고 자, 중상해 사망으로 나왔는데 그럼 어떤 계획을 달라지냐? 일단 여러분들 교통법 위반하고 특가법 위반하고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어떤 관계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법조 경합 중 특별 관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법조 경합 중 특별 관계 있으면 뭐부터 검토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특별 관계인 것들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가법성의 위험운전 치사상을 먼저 검토하는데 지금 사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문제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트럭이래요. 또 어떤 트럭이에요, 여러분들? 신호를 무시했대요, 여러분. 신호를 무시했대요. 신호를 무시했대요. 신호를 무시했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고의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예요. 지금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그 갑이죠, 여러분들.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어떤 쟁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인과관계 쟁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죠.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쟁점을 들어가면 어떤 쟁점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비유형적 인과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할지를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대략 목차를 일단 잡아보면 당연히 쟁점의 정리는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자, 누구의 죄책이죠, 여러분들? 갑의 죄책이에요. 여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갑의 죄책 논할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면 되죠. 일단 음주운전이죠, 여러분들. 도교법 위반이에요. 음주운전.
법죄 성부. 그렇죠? 법 조문 써주시는 거 반드시 잊지 마셔라.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그렇죠? 법조 경합도 특별관계 있으니까 특가법의 위험 운전 치자 사항을 검토하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교특법 위반과 특가법 사이의 관계를 채점자한테 알리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적어주시면 돼요. 나는 알고 있다. 여기서 특가법 위반 성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교특법 위반 성부. 교특법과 특가법을 관리하는 데서는 특가법이 뭡니까? 법조경합도 특별관계 있기 때문에 뭘 검토한다? 위험운전 특가법을 검토하기로 한다라고 해서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알겠죠? 이거 교특법도 문제가 될 텐데 이 친구가 왜 교특법을 안 쓰고 특가법을 썼을까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을 생략하고 어디에 쓰실 수 있냐면 이 밑에 바로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 이 쓰실 때 맨 처음 목차에다가 교특법과의 관계를 써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쓰지 않으면 채점자들은 몰라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소극적으로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 법조경 특별관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사상을 검토하는 건 알고 있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특법과 특가법의 위험의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이걸 먼저 검토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특가법 위반의 성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라도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목차를 답에 써주시던 그 내용이 들어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한 줄이라도 법조경도 특별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을 검토해 준다 써주시고 나서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구성요건부터 써줘야겠죠? 그렇죠? 구성요건 써주시고 그다음에 위법성 책임 스스로 써주는데 여기 지금 인과관계 객관적 기술의 문제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써주시면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비유형적 인과관계 관련돼서 학설과 판례 입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좀 정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쟁점전을 일단 좀 이따 하고 쟁점 정리를 지금 해야겠네요. 첫 번째 쟁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핵심은요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자세하게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례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 사례 연습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배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막판에 가서 연습하실 때 하시는 거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배점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쟁점 잡아보고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많이 연습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을 보시면서 양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쟁점 잡는 거, 그렇죠? 목차를 구성하는 거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자, 그러면 자,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과 관련돼서. 자, 우리 판례는요. 어떤 입장이죠? 상당 인과관계설의 입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당인과관계설이라는 게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상당인과관계설이죠. 그래서 이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판례를 핵심은 뭐냐면 판례는요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를 같이 판단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문제와 규범적 요소를 같이 판단합니다. 왜냐면 상당성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사실관계 자체를 나타내기보다도 판단의 문제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 비판하는 대부분의 견해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판례에서 비판하는 거는.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하고요. 형법적 인과관계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형법적 인과관계는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인과관계라는 게 뭐죠? 일단 인과관계 개념에 대해서 만약 인과관계가 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행위와 결과의 관련성을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 문제는 사실 문제예요. 즉 행위자가 있고요.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됐는지 즉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인과관계 문제고요. 인과관계는 단순히 사실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형법적 인과관계는 이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판례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인과관계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확정을 해야 하는데 상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다 규범적 요소까지 같이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합법측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 이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인과관계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합법측적 조건에 따라서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그대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의 문제는 뭐다? 객관적 기술로 넘어와서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다수설적 입장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연과학적 인과관계하고 형법적 인과관계를 구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사실적인 문제니까 단순히 뭡니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로 판단하고 이후에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의 문제 뭔가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행위와 결과 사이는 그 결과가 행위로 인해 발생하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걸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결과를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의 문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인과관계고요. 그럼 인과관계가 일단 확정이 되면 이거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문제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객관적 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핵심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부분의 다수설은 사실 문제와 규범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하자라는 입장이고 그 도구로서 합법측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관계 관련된 그 내용을 써주실 때 사실 뭐 조건설도 있고 합법측적 조건설도 있고 뭐도 있죠, 여러분들. 상당과 관계설도 있는데 사실 뭐 조건설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합법적 조건설하고 상당과 관계설만 써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객관적 기속을 쓸 때가 문제인데 객관적 기속과 관련된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론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크게 이제 보통 이렇게 구분되죠. 기준입니다. 기준. 다시 말해 일단 합법측적 조건서에 따라서 일단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렇죠? 인과관계라는 게 뭡니까? 그 결과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했던 거고 그러면 객관적 기속 그걸 행위자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뭐다? 객관적 기속의 문제다. 그 객관적 기속을 판단하는 기준을 관련돼서 우리 교과서에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실현했느냐 문제.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뭐다? 죄송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첫 번째가 창출이죠. 창출했냐 문제. 그다음에 위험을 실현했냐 문제. 실현. 세 번째로 그 행위가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 내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검토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건 다 쓰셔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위험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이게 더 들어갑니다. 플러스로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영역에서 그렇죠? 위험이 실현됐는지 관련돼서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1페이지 보시면 읽어볼게요. 고의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입니다. 자, 인과관계 관련 하나요. 조건설, 상당인과 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고, 판례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에 대해 통상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사실 확정의 문제로서 자연과학적 인과 과정과 형법적 인과 과정을 구별해야 하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객관적 기속에 따라 그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는 허용되지 아니한 위험을 창출했는지, 창출된 위험이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영역 안에서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실현된 위험 회피가 행위자가 위반한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쟁점이 나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문제는 자, 비유형적 인과관계 여러분들. 비유형적 인과관계. 여기 나온 쟁점이죠. 비유형적 인과관계 관련돼서는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학설하고요. 판례의 상당인과 관계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학설의 상당인과 관계설은 사실 비유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여러분들? 부정해요. 왜냐하면 상당하지 않다 보기 때문에 비유형적은. 하지만 판례의 상당인과 관계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것도 구분을 하시고 판례의 상당인과 관계설은 뭘 기준으로? 그렇죠.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판례의 상당인과 관계설은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하고요. 반면에 다수설이죠, 여러분들. 다수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역시 첫 번째로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설, 그렇죠? 합법칙적 조건설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기속을 판단하죠. 근데 아까 객관적 기속에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항상 적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위험 창출, 위험 실현, 규범의 보호 목적 범위인데 위험의 실현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추가로 있었죠?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영역에서 위험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교과서들 보면 그걸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된 목차로 써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로 어차피 암기하셔야 하니까 보통은 위험 실현에다 보통 집어넣어서 암기를 해요. 여러분들 똑같이 위험 실현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객관적 기속 관련된 똑같이 뭡니까? 예견 가능성. 이어서 또 예견 가능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 기속 판단합니다. 사실상 어쩌면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어디로 보시냐면 자 자료봅니다. 2페이지에 자 비유형적 인과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 비유형적 인과관계 나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판례는 실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행 행위와 피해자 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하여 지나지 않는다면 실행행위와 피해자 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 관계 있다고 해서 상당인과 관계에서 따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기속 이론을 따르면 합법칙적 조건에 따라 행위와 결과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영역에서 위험이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하셔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3번 보시면 이 직접적인 판례라고 볼 수, 이건 좀 약간 비슷한 판례입니다. 읽어보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보다 폭력 행위와 치사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판례 아무래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거 3페이지.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쉬는 시간 가질게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 논점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생략할게요. 읽어보시고 다음에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음주 운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그래요.
음주 운전죄를 지금 어디서 지금 언급했습니까? 논점이 정리해서 첫 번째 줄에서 언급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주 운전죄 무조건 따로 목차를 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채점자 입장에서 그냥 딱 봤을 때 첫 번째 큰 목차 봤을 때는 음주운전이 어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음주운전죄를 따로 독립한 목차로 빼 주셔야 하는 거예요. 논점의 정의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은 배점을 아마 이분은 당연히 배점을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배점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법조경합 등 특별관계니까 특가법을 지금 검토를 해줬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지금 보면, 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 이런 말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실은요.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쟁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 객관적 기소기를 논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관련돼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굴금시로 중요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로마자 3번으로 뺀 거죠. 로마자 3번으로 따로 빼서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렇죠? 자, 내용만 보겠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개입한 사정에 대해 통상 예견할 수 있을 경우다. 여기도 예견이란 말 들어가 있습니다. 꼭 동그라미 치시고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의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르면 자, 사안에서 어떻게 포섭했는지 보세요. 갑의 위험운전 행위와 비의 사망 사이에 개입한 사정인 후송 구급차가 신호 위반 트럭과 충돌하여 전복된 사고는 경험칙상 도저히 예견할 수 없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했어요. 고의로 지금 제3자가 개입한 겁니다. 이 경우는 더군다나 예견할 수 없죠. 그래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법적적 조건서라고 객관적 기속 이론을 따르면 그저 객관적 기속 이론에서 아마 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비유형적 인과관계라는 거를 목차를 따로 빼서 언급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게 인과관계 객관적 기속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비유형적 인과관계도 논하면서 썼으면 어떻을까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안의 해결인데, 자, 사안의 해결도 죄수 관계를 따로 쓰시라고 여러분들. 죄수 관계를 따로 쓰시고 여기 보면 사안의 해결한 다음에 안에서 지금 죄수 관계를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목차를 죄수 관계 및 사안의 해결로 다루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요. 난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나 안 쓸래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2번 사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